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웨인 다이어의 행복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저자 웨인 다이어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이자 저술가로서 많은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이 책은 아무리 줄여잡아도 1,5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이자 40여 년 전에 출간되었지만 지금도 꾸준히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테디셀러입니다. 당시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획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그의 생각과 가르침은 다른 저술가들의 귀감이 되어 많은 자기계발서 출간에 물꼬를 트게 했다고 합니다. 사회와 조직 속에서의 개인을 중시하는 의식혁명을 제창하여 미국 전역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던 그는 행복에 관한 개인적인 관점, 행복한 이기주의자를 제안하며 책이 처음 출간된 197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전반에 흐르는 주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미 내렸거나 아직 내리지 않은 선택의 관점에서 삶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라. 그러면 자신의 현재 모습과 자신의 감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당당하게 자기 어깨 위에 올려놓게 된다. 한층 행복해지고 훨씬 효율적인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내 앞에 열린 선택들을 더 잘 깨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우리가 내린 선택의 총화다. 적당한 양의 동기부여와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본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두 번째 주제는 현재의 순간들을 통제하는 일이다. 이 문구 역시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 이는 행복을 만들어주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내가 무언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한순간 뿐이다. 그것은 바로 지금이다. 우리 대부분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현재의 시간들을 내팽개치고 있다. 현재를 한껏 충실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효율적인 생활의 시금석이다. 그러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들, 다시 말해 오류지대들은 사실상 하나같이 현재가 아닌 다른 순간에 살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 책은 새롭고 아름다운 경험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독자들이 자신의 새로운 방향을 발견하고 선택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책 본문에서는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10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 마음가짐, 먼저 나를 사랑한다. 두 번째 마음가짐,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난다. 세 번째 마음가짐,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네 번째 마음가짐, 자책도 걱정도 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마음가짐, 새로운 경험을 즐긴다. 여섯 번째 마음가짐, 모든 선택의 기준은 나다. 일곱 번째 마음가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마음가짐, 미루지 않고 행동한다. 아홉 번째 마음가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다. 열 번째 마음가짐, 내 안의 화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 중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 몇 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음가짐, 자책도 걱정도 하지 않는다. 일생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감정이 두 가지가 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자책감과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섣부른 걱정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 쓸모라고는 하나도 없는 걱정과 자책감은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이 두 오류지대를 살피다 보면 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다. 사실 자책감과 걱정은 한 오류지대의 양극단이라고 볼 수 있다.
자책감은 과거에 행한 어떤 행위의 결과, 옴짝달싹 못한 채 현재의 순간들을 잡아먹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걱정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일 때문에 현재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그 일은 자신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두고 자책감을 느낄 수도 없을 터이며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걱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걱정은 미래, 자책감은 과거에 대한 반응이지만 둘 다 현재의 자신을 불안하게 하거나 꼼짝 못하게 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수행한다. 미국의 작가 로버트 존슨 버데트는 골든데이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사람이 이성을 잃고 날뛰게 되는 것은 오늘의 경험 때문이 아니다. 어제 일어난 일에 대한 회한과 내일 들춰질지도 모르는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자책감이나 걱정은 어쩌면 우리 문화에서 가장 흔한 고민거리인지도 모른다. 자책감의 경우 과거의 일에 매몰되어 이미 저지른 행동과 이미 입 밖으로 꺼낸 말 때문에 풀이 죽거나 화를 낸다. 과거 행위와 관련된 감정에 사로잡혀 현재의 순간들을 내팽개치는 것이다. 반면 걱정의 경우 미래의 일에 집착하면서 소중한 현재를 잡아먹는다. 뒤를 보고 있든 앞을 보고 있든 그 결과는 똑같다. 현재의 순간들을 내동댕이 치는 것이다. 로버트 존스 버데트의 골든데이는 바로 오늘을 말한다. 그리고 자책감과 걱정이라는 우둔함을 이렇게 요약한다. 일주일 가운데 내가 절대 걱정하지 않는 이틀이 있다. 그 걱정 없는 이틀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결코 넘볼 자리가 없다. 하루는 어제, 그리고 또 다른 하루는 내일이다. 현재를 허비하고 감정을 소비하는 자책감. 우리는 대부분 살아가면서 자책감이라는 음모에 빠진다. 사전에 계획된 음모는 아니지만 우리는 못 말리는 자책감 기계로 탈바꿈 시킨다. 자책감 기계의 작동 방식은 이렇다. 내가 무언가를 말하거나 말하지 않았다는, 느끼거나 느끼지 않았다는, 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상기시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 나는 순간적으로 기분이 착잡해진다. 요컨대 우리는 자책감 기계다. 우리들이 오랜 세월 동안 걱정과 자책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체로 자책감을 느끼지 않으면 어쩐지 나쁜 것 같고 걱정하지 않으면 어쩐지 매정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모두 배려와 관계가 있다. 배려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미 저지른 끔찍한 일에 대한 자책감을 느끼면서 혹은 장차 어떻게 될지 걱정하고 있다는 가시적인 증거를 내보이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는 따뜻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얻기 위한 노이로제 반응이다. 자책감은 자신을 망치는 모든 오류지대 행동 가운데 가장 쓸모없는 것이다. 자책감은 단연코 가장 많은 감정 에너지를 소모한다. 왜일까? 자책감이란 문자 그대로 이미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현재 옴짝달싹 못하는 감정이며 아무리 자책해봤자 과거는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대한 단순한 뉘우침은 자책감이 아니다. 자책감은 과거의 일 때문에 현재 무기력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무기력의 정도는 다소 안절부절 못하는 것에서부터 심각한 우울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과거에서 배움을 얻고 어떤 특정 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면 그것은 자책감이 아니다.
자책감을 느낀다는 것은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행동한 결과 현재 이 일이 전혀 손에 잡히지 않는 상태만을 말한다. 실수에서 배우는 것은 건전한 일이며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자책감은 바람직하지 않다. 과거에 일어난 일 때문에 상처받고 안절부절 못하고 우울해하면서 현재의 에너지를 무익하게 허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인 옳고 그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여기에서는 다른 영역, 다시 말해 나와 옳고 그름에 대한 내 생각이 나의 행복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해를 하는가를 살핀다. 어쩌면 옳은 것은 선이나 공정함을, 그른 것은 악이나 부정함을 의미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얼토당토하는 생각이다. 그런 의미의 옳고 그름은 애초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옳다는 말에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면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암시되어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보장이란 있을 수 없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이 무언가 다른 결과 또는 더 한층 효과적이거나 합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봄직하다. 하지만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되는 순간 나는 항상 옳게 행동해야 하며 사람이나 상황이 올바르지 않으면 나는 불행해질 것이라는 함정에 빠진다. 올바른 대답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은 6장에서 살펴본 미지의 세계를 피하고 확실성을 구하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 그것은 흑과 백, 네와 아니오, 선과 악, 옳음과 그름 등 이 세상을 양극단으로 딱 잘라 나누려고 하는 이분법적 성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부류에 꼭 들어맞는 것은 거의 없으며 대다수 지식인들이 회색지대에서 서성댈 뿐 흑이나 백 어느 하나에 안주하는 일은 좀처럼 없다. 옳음과 그름을 가르는 성향은 결혼생활 등 성인 관계에서 가장 확연히 드러난다. 대화를 나누다가도 말싸움으로 번져 결국 어느 한쪽이 옳고 다른 한쪽이 그르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당신은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 라든가 당신은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로 인정 안 해는 단골 메뉴다. 그러나 사실 옳은 쪽도 그른 쪽도 없다. 애초에 모든 사람들은 제각기 다르며 상황을 바라보는 각도도 다르다. 어떻게든 한 사람이 옳아야 한다면 어떻게 되어라는 걸 나눌 수 있겠는가? 그런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옳고 그름을 구분짓는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없애는 것이다. 클리포드라는 환자가 있었다. 그는 날마다 사사건건 부인과 아웅다웅하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부인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납득시키려 들지 말고 의당 어떠어떠해야 한다는 생각을 접으십시오.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게 어떻습니까? 부인이 당신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끈덕지게 옳고 그름만 따지다가 결국 기운 빠지고 마는 그런 끝도 없는 주장을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후에 그런 노이로제적인 집착을 내던질 수 있었고 대화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다. 옳다, 그르다 등의 표현은 하나같이 이런저런 의무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그런 의무들은 우리의 앞길에 방해가 된다. 특히 다른 사람이 내세우고 있는 의무와 상치될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올바른 선택이란 없다. 결정을 내리는 일이 버거운가? 지극히 사소한 일에서조차 말이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 성향이 낳은 직접적인 부산물이다. 우유보다는 옳고 싶다는 바람에서 비롯된다.
결정을 뒤로 미루면 틀렸다고 생각될 때마다 느끼는 불안에 대처할 필요가 없어진다. 결정을 내릴 때 일단 옳고 그름의 기준을 내던지면 훨씬 쉽고 명쾌해진다. 어떤 대학을 지원해야 할지를 놓고 도무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어쩔 줄 몰라 했던 경험이 있는가? 결정을 내린 후에도 마찬가지다. 어쩌면 그 결정이 틀린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자, 이제부터는 그 결정 과정을 이렇게 바꾸자. 틀림없는 대학 같은 것은 없어. A 대학을 택하면 이런 결과가 있을 테고 B 대학을 택하면 저런 결과가 있을 뿐이다. 옳은 선택이란 없다. 다른 선택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A 대학을 선택하든 B 대학, G 대학을 선택하든 보장이란 있을 수 없다. 어떤 결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를 옳고 그름, 선악, 심지어는 우열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우유부단이라는 노이로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저 다를 뿐이다. 마음에 들어 산 옷을 입은 모습은 다른 옷을 입었을 때와 그저 다를 뿐이다. 정확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신을 망가뜨리기까지 하는 옳고 그름의 이분법을 집어치우면 결정을 내리는 일이 간단해진다. 지금 어떤 결과를 더 선호하는지를 택하는 단순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내린 결정에 대해 후회하기 시작하면 다음 기회에 다른 결정을 내릴 생각에만 매여 지내게 된다. 후회는 시간 낭비다. 과거에서 계속 살게 되는 것이니까. 아마도 그 다른 결정이란 앞서 내린 결정이 가져다 주지 못했던 결과를 안겨줄 그런 결정일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옳고 그름을 가르는 일에 빠져들지는 말라. 어떤 것도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조개 껍데기를 수집하는 아이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제너럴 모터스의 사장보다 더 옳은 일을 하는 것도 더 그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그 둘은 서로 다를 뿐이다. 단지 그뿐이다. 그릇된 생각은 나쁘니까 말로 표현되어서는 안 되며 올바른 생각은 권할 만한 것이라 생각하는가? 자녀나 친구들, 배우자들에게 옳은 일이 아니면 말하거나 행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가? 여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런 권위주의적인 태도가 전국적, 세계적 규모로 확대된다면 결국 독재로 이어진다. 옳다는 것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것인가? 이것은 결코 만족스러운 답을 구할 수 없는 질문이다. 법은 옳고 그름을 가르지 않는다. 합법적인지의 여부를 가릴 뿐이다.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훨씬 이전에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이렇게 적었다. 우리가 억압하려고 애쓰는 의견이 잘못된 의견이라고 결코 확신할 수 없다. 설령 확신한다 해도 그 의견을 억누르려는 것은 역시 잘못된 행동이다. 자신이 얼마나 효과 있게 살아가느냐는 옳은 선택을 내리는 능력으로 가늠되지 않는다. 어떻게 살아가기로 했든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냐가 현재 자신이 얼마나 짜임새 있게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훨씬 좋은 척도다. 올바른 선택은 마음 한구석에서는 절대 따르고 싶지 않은 의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새로운 사고방식은 두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그런 무분별한 의무를 버리고 좀 더 자신의 내면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 한다. 둘째, 옳고 그름이라는 잘못된 범주가 없어지면 결정을 내리는 일이 예전보다 한층 수월해진다. 화는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화는 지니고 있을 필요조차 없는 것이며 행복하고 알차게 살아가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자기 실현의 오류지대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신적인 독감 같은 것이다.
한번 화를 내면 지독한 독감에 걸릴 때처럼 기운이 쭉쭉 내려앉는다. 화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자. 화란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경험하는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반응을 가리킨다. 화는 격분, 적개심, 폭력 행사, 말없이 노려보기 등의 형태를 띈다. 단순히 골치가 아프다거나 짜증이 나는 것은 화가 아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화의 핵심어는 통제 불능이다. 화가 나면 옴짝달싹 못하게 스스로를 옭아매게 된다. 대개 화는 세상이나 주변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화는 버릇이자 선택이다. 실망을 느낄 때 나타나는 몸에 밴 반응으로 결국 후회하게 될 방식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사실 심하게 내는 화는 일종의 정신 이상이다. 자신의 행동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다. 따라서 화가 나서 통제력을 잃는 것은 일시적인 광란 상태다. 화를 내서 얻을 수 있는 정신적 보상은 없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화는 있는 대로 맥이 빠지게 한다. 생리학적으로는 고혈압, 궤양, 발진, 두근거림, 불면증, 피로, 심지어는 심장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정신적 측면으로는 사랑하는 관계에 금이 가게 하고 대화를 단절시키며 죄책감이나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대체로 우리 앞길에 방해가 된다. 이쯤에서 당신은 고개를 갸웃거릴지도 모른다. 화를 표출하는 것이 가슴속에 꾹꾹 누르고 있는 것보다 훨씬 건강에 좋다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맞다. 화를 표출하는 것이 누르고 있는 것보다 훨씬 건전한 대안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그보다 더 건강에 좋은 대안이 있다. 아예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를 분출해야 할 것인가 혹은 담고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조차 없어질 것이 아닌가? 화를 내는 것도 웃어 넘기는 것도 모두 나의 선택이다. 모든 감정이 그렇듯 화는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다. 단지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때, 그래서 실망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중얼거리고는 그 실망에 대한 반응으로 을의 화를 택하게 된다. 화가 인간다움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한 화를 받아들일 구실이 생기는 셈이며 화를 다스리기 위한 노력도 기피하게 된다. 그래도 꼭 화를 내야겠거든. 어떤 식으로든 화를 터뜨려라. 단 파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러나 이제부터는 실망할 때 자신은 새로운 생각으로 그 실망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자신을 옭아매는 화는 좀 더 건설적인 감정으로 바뀔 수 있다. 성가심이나 짜증, 실망은 분명 앞으로도 계속 경험할 수 있는 감정들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코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는 없앨 수 있다.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해로운 감정 반응인 화는 제거가 가능하다. 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많다. 화를 내면 바라던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번 면밀히 살펴보자. 예를 들어 3살배기 아이들을 위험한 차도로 나가 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언성을 높이거나 화난 표정을 짓는 것이 효과가 있었다면 그건 화가 아닌 훌륭한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화를 낸다는 것은 정말로 속이 뒤집힐 지경이 될 때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하고 심장 박동수가 늘어날 때 일정 시간 동안 쿵쾅거리고 다니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를 말하는 것이다.
자신의 타당한 행동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는 것이 좋다. 상대방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겨서는 안 된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노력해라. 딸내가 저렇게 행동하면 위험해. 거리에서 노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고 싶어. 내가 매우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큰 소리로 말할 거야. 하지만 절대 이성은 잃지 않을 거야.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화를 절제할 줄 모르는 전형적인 엄마의 경우는 어떨까? 하지 말라는 행동을 반복하는 아이들에게 계속 화를 낸다. 엄마가 화를 내면 낼수록 아이들의 행동은 더 짓궂어진다. 엄마가 아이들을 벌주고 방에 들어가 처박혀 있으라고 명령하고 계속 악을 쓴다. 아이들을 대할 때면 거의 어김없이 이성을 잃는다. 엄마로서 그녀의 삶은 전쟁이다. 그녀가 하는 일이라고는 악 쓰는 것밖에 없다. 온종일 전쟁을 치른 뒤 저녁이 되면 온몸이 녹초가 되고 정서적으로도 초토화된다. 아이들은 엄마가 틀림없이 화를 낼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계속 말썽을 피우는 걸까? 화는 얄궂게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상대방의 욕구만 더 강렬하게 만들 뿐이다.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는 이유에 대해 나름대로의 논리를 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아이들의 속내를 들여다보자. 엄마를 화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이런 말, 저런 행동을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엄마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어요. 언제나 그렇듯 노발대발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잠깐 동안 방에 갇혀 있어야 하지만 보세요. 겨우 그깟 걸로 엄마의 기분을 완전히 점령하잖아요. 평소에 가뜩이나 엄마한테 꼼짝 못하고 사는데 장난도 좀 더 치고 엄마가 우리 행동에 열받는 걸 지켜보자고요. 화는 어떤 인간관계에서든 상대방이 계속 예전과 다름없이 행동하도록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 화를 돋우는 사람은 겁먹은 듯 행동할지 모르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상대를 화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화를 내는 사람이 지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권위는 사실은 상대방의 손에 넘겨져 그 안에서 보복적으로 행사된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권리를 억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신경질적으로 왜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난 지금 화를 내지 않고 너를 좋아할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든 사물이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세상이란 그런 거다. 이런 이치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다. 따라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나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화를 낸다면 우리는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어떻게 해서든 제 발로 감정의 덫에 빠지겠다고 결심하는 꼴이 된다. 절대 변하지 않을 상황에 대해 화를 내는 것, 그것은 매우 미련한 짓이다. 화를 내는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못마땅하겠지만 그렇다고 화를 낼 필요는 없다. 화를 내도 상대방은 꿈쩍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온갖 육체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만 스스로 떠안게 된다. 진정으로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화를 낼 것인가? 아니면 화를 낼 필요를 없애는데 보탬이 될 참신한 말들을 되뇌일 것인가? 어쩌면 이와는 정반대 유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즉, 화를 산더미처럼 안고 있지만 그것을 표출할 용기조차 내본 적이 없는 사람 말이다. 화를 가슴속에 묻어두고 단 한마디도 내뱉은 적이 없지만 그 때문에 병을 얻게 되고
무수히 많은 고민을 끌어안고서 현재를 살아간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 화를 내며 길길이 날뛰는 사람의 정반대인 경우는 아니다. 그 사람 역시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되어야 한다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준다면 왜 화를 내겠느냐고 반박할 것이다. 그것은 모순된 논리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비결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를 없애는 것이다. 화를 꾹꾹 눌러 담아 두지 않고 밖으로 표출하면 그만 아니냐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를 일으키지 않도록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라. 저 스스로 바보가 되고 싶다고 자처하는데 내가 화를 낼 필요가 뭐가 있어.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저 사람이지 내가 아니야. 상황은 내 생각대로만 굴러가지는 않아.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올가매지는 않을 거야. 배짱 두둑한 새로운 방법으로 화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화라는 오류주대를 제거하기 위해 내디뎌야 할 첫걸음이다. 그런 다음 외부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나름의 심지를 갖도록 생각을 바꾸는 것, 즉 다른 사람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에 나의 마음을 어지럽힐 힘을 실어주지 않을 수 있다.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게 통제당하지 않으면 당장 끌어오르는 화 때문에 자신이 상처를 입을 일은 없을 것이다. 웃으면서 동시에 화를 낼 수는 없다. 화와 웃음은 상호 배타적이기에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웃음은 영혼의 햇살이다. 햇빛이 없이는 어떤 생물도 자라거나 성장할 수 없다.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행동을 취할 때 화를 내고 안 내고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물 한 컵 더 붓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 내가 웃음을 택하든 화를 택하든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웃음을 택하면 현재의 순간순간이 행복으로 가득 찰 것이요 화를 택하면 현재가 비참하게 망가질 것이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